한국 무기가 세계 최강이라고? 하, 진짜 어이가 없네. 영국의 한 방산 분석가가 이렇게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 감히 미국 무기랑 경쟁한다고?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그는 직접 중동 현장으로 날아갔죠.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뭐야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천공이라고? 한국 무기가 호르무즈를 지키고 있다니. 이건 불가능해. 내가 알던 모든 게 틀렸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광경이 그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걸까요? 제 이름은 마커스 웰링턴이에요. 런던에 있는 방산 전문 분석회사에서 일하는 방위산업 분석가입니다. 중동 지역의 무기 구매 패턴을 추적한 지 벌써 15년째였죠.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되었어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따끈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위성사진 계약서들과 각국 국방부 발표문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죠.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새로 건설된 방공시설 위에 펄럭이는 깃발 하나. 미국 성조기도 아니고 러시아 삼색기도 아니었어요. 태극기였답니다. 저는 커피잔을 입에 댄 채로 굳어버렸어요. 호르무즈 해협이요? 전 세계 석유의 30%가 이 좁은 물길을 통과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건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러시아의 S-300 같은 강대국 무기 시스템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 무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천궁-2. 제 방대한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위협하는 무기라고 디펜스 뉴스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기술 사양서를 꺼내 들었죠. 그리고 제가 본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방공무기 시장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답니다. 최대 요격 고도가 100km였어요. 패트리어트 PAC-3의 사거리보다 거의 3배나 높았죠. 동시에 8개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43번의 시험 발사에서 97.6%의 명중률을 기록했어요. 이건 조금 나아진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국 시스템이 중동에서 미국 무기를 밀어냈을까요? 저는 이 기술 사양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가 총 4조 원을 투자해서 이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전략적 계산을 파악해야 했죠. 불과 5년 전만 해도 서방 분석가들 대부분이 천공을 모방 기술이라고 무시했었거든요. 저는 계약 문서들을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임명을 조건으로 무기 조달 담당 관리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단순히 무기 판매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글로벌 군사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초기 단계를 목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이 제가 입수한 기밀 평가서들에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니케이 아시아는 천공2를 한국을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무기라고 불렀죠.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패트리어트 PAC-3보다 가볍고 반응 속도가 빠르며 유지 비용은 절반이라고 평가했답니다. 이건 마케팅 문구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기록해온 전문기관들의 독립적인 기술 평가였습니다. 저는 2019년 사우디 아람코 공격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겠다고 메모했어요. 이 사건이 제 인터뷰들에서 분수령 같은 순간으로 계속 언급되더군요. 중동 국가들이 미국 방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이었죠. 왜 갑자기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선호되는지 이해하려면 그 사건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두바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봐야 했거든요. 이메일과 전화통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중동 방산시장의 심장부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했죠.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연락책인 전직 사우디 공군 장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019년 9월 14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아침 우리 석유 시설의 절반이 공격받았을 때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배치한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단 하나의 드론도 막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증언이었죠. 아람코 공격은 기술적 실패가 아니었어요.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고속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막도록 설계되었지만 낮고 느리게 날아오는 드론대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스템을 선택하신 거군요. 정확해요. 천궁이는 다층 방어 시스템이에요. 높이 날아오는 미사일도 막고 낮게 날아오는 드론도 막아요. 게다가 가격이 패트리어트의 3분의 2 수준이고 유지비는 절반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두바이의 마철루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한 무기 시스템의 성공이 아니라는 걸. 이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시작이었답니다. 다음 주에는 이라크 바그다드로 날아갈 예정이에요. 그곳 국방부 관리들도 천궁2를 도입했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워싱턴으로 가서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날 거예요.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중동 방산 시장 지배력을 한국에 빼앗긴 기분이 어떨까요? 제 노트북에는 이미 수백 페이지의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계약서, 기술 사양서, 시험 발사 데이터, 인터뷰 녹취록.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펼쳐질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천궁이의 개발 역사를 찾아봤어요. 1990년대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더군요. 한국은 30년 넘게 이 기술을 개발해왔어요. 처음엔 러시아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엔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개선했죠. 그 결과가 지금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천궁이 레이더가 이 하늘을 스캔하고 있겠죠. 위협을 찾아내고 추적하고 필요하다면 요격할 준비를 하면서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든 나라는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나라였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요.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부카이크 석유시설이 공격받았어요. 중동에서는 늘 있는 일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답니다. 저는 그 후 중동 전체의 방어 무기 시장이 완전히 바뀌는 걸 지켜봤어요. 사우디는 미국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해놨었습니다. 아주 비싼 최신 장비였죠. 그런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쏜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막는 데 실패했어요. 저는 사우디 국방부가 의뢰한 비밀 분석 보고서를 입수했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탐지 각도가 부족했고 반응 속도가 느렸으며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막는 능력도 부족했어요. 우리는 최고급 보호를 위해 엄청난 돈을 냈어요. 그런데 패트리어트는 정작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후 몇 년 동안 이 위기가 중동 전역의 국방부에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추적했어요. 아랍에미리트 군 내부 평가 문서를 검토했는데 비싸지만 효과 없음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더군요. 이라크 국방계획자들은 미국 무기를 살 때마다 정치적 조건이 따라온다고 걱정했어요. 미국 의회가 인권 문제로 무기 판매를 지연시키는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저는 유지비 비교 자료를 모으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제 군사 장비는 처음 살 때도 비쌌지만 계속 돈이 들어갔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라이선스 비용, 부품 구매까지 모두 제한적이었죠. 걸프 지역의 한 구매 담당 장교가 제게 말했어요. 전을 패트리어트 배터리의 유지비가 10년 동안 원래 구매 가격의 거의 60%까지 불어났어요.
우리는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미국의 기술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저는 중동 국가들이 한국 시스템을 다르게 보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기술 이전의 유연성과 산업 협력이었습니다. 미국 계약은 대부분 의미 있는 기술 공유를 금지했어요.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현지 조립과 자체 능력 개발을 추진했죠. 한화와 LIG 넥스원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현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파트너십을 제공했답니다. 저는 사우디의 국방 산업화 담당 관료를 인터뷰했어요. 그는 차이를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살 때는 제품을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 때는 능력을 사는 겁니다. 이건 단지 방공 시스템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국가들이 기술적 자주권을 원했고 한국이 그 길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은 절대 제공하지 않던 길이었답니다. 동시교전 능력이 특히 중요하게 떠올랐어요.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한 번에 9에서 10개의 목표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궁2의 구조는 8개를 동시에 유격하면서도 더 빠른 재교전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었죠. 드론대와 포화 공격의 시대였어요. 중동 전쟁의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결정적이었어요. 2022년 아랍에미리트가 천궁에 30억 달러를 약속했을 때 인상적인 표현을 썼답니다. 미사일보다 빠른 대응 시스템. 저는 이런 구매 결정들을 문서화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관계의 근본적인 재편성이었죠. 이론적 능력보다 입증된 플랫폼 신뢰성이 중요했어요. 초기 가격보다 운영 비용이 중요했고요. 종속보다 파트너십이 중요했답니다. 저는 계속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이 기술 능력을 개발했을까요? 아브카이크 공격 후 저는 몇 달 동안 중동을 오가며 취재했습니다. 한 AUA 공군 장교가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 시스템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대요. 사실 처음에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미국이나 유럽만큼 좋을까? 하지만 실제 테스트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천궁2는 적어도 드론 유격에서 특히 뛰어났답니다. 현대 전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위협이었죠. 카타르의 한 국방 관계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로 그만 놀란 건 가격 대비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보여준 유연성이었어요. 계약 조건을 협상할 때 한국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현지 생산, 기술 교육, 심지어 부품 국산화까지요. 미국은 그런 걸 절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더 좋은 무기를 파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원하던 게 뭔지 한국이 이해했던 거예요. 그들은 독립을 원했어요. 자신들의 방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원했죠. 한국은 바로 그걸 제공했답니다. 쿠웨이트에서 만난 한 군사 전문가는 제게 말했어요. 1991년 걸프전을 기억해요. 우리는 완전히 미국에 의존했죠.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도 우리 하늘을 지킬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 문서를 계속 모았습니다. 비용 분석, 성능 비교, 유지 보수 계약서들이었죠. 숫자들은 명확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시스템은 전체 수명주기 비용이 30에서 40%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유지 보수할 수 있었어요. 부품을 미국에서 주문해서 몇 달씩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어느 저녁 리야드의 한 호텔 로비에서 사우디 국방부 자문관을 만났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뒤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아브카이크에서 배운 교훈이 뭔지 아세요? 비싼 게 항상 최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작동하는 게 최고랍니다. 그의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중동은 더 이상 브랜드 이름에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원했고 한국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어요. 이제는 중동의 핵심 파트너가 됐답니다. 그 답을 찾는 여정이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여러 산업 분야를 관찰하면서 저는 그 패턴을 발견했죠. 먼저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엔 자체 혁신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방위산업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만 그 발전 속도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답니다. 서방의 분석가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천공개발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서울로 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줄여서 ADD라고 부르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엔지니어들은 처음 천공 1호를 개발할 때 참여했던 분들이었죠. 천공 1은 러시아의 S-300 구조를 참고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천공 2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도 시스템, 추진체, 탐지 레이더, 소프트웨어 구조까지 모든 게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거였어요. 탁월한 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랬어요. 고고도 요격 기술은 절대 만들 수 없을 거라고요. 그게 오히려 우리 동기가 됐죠. 2010년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패트리엇 시스템의 높은 라이선스 비용과 기술 제한에 좌절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핵심 기술 공유를 거부한 게 한국 연구자들을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기술 주권을 추구하도록 해방시켰죠. 개발 일정 자체가 놀라웠어요. 2012년 프로젝트 시작부터 2017년 실전 배치까지 단 5년 만에 세계 수준의 성능을 달성했답니다. 국산화율은 88%를 넘었어요.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을 한국이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시험 발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43회 발사, 42회 요격 성공, 97.6%의 명중률이었습니다. 세계 어떤 시스템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앞서는 수치였죠. 서울에서 연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비용 구조였습니다. 패트리엇 PAC-3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대략 40억 원, 미국 돈으로 300만 달러 정도예요. 그런데 천공 대2 요격 미사일은 20억 원 정도입니다. 절반 가격으로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낸 거죠. 이건 툰지를 낮춰서 달성한 게 아니었어요. 설계 효율성과 제조 최적화를 통해 이뤄낸 거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고성능 시스템을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던 거예요. 저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위상 배열 레이더 시스템에 관한 기술 논문들을 검토했습니다. 이건 미국 기술을 단순화한 버전이 아니었어요. 다른 작전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독창적 설계였죠. 이 레이더는 수백 개의 목표를 추적하면서 동시에 가장 위협적인 10여 개를 동시에 교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전투 구조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점점 흔해지는 포화 공격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거였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한국 방위산업 논의에서 계속 나왔어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죠.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떻게 기존 강대국들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운 뒤 조선,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방위 시스템 분야에서 더 나은 대안을 개발했는지 문서로 정리했어요. 이건 중견국가의 발전을 위한 재현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기술 이전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거였죠. 회의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총 한 자루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단 60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처음엔 러시아 기술을 벤치마킹했죠. 하지만 벤치마킹과 복제는 달라요. 우리는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상황에 맞게 재설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의 강점은 단순히 배우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걸 자기 것으로 만들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능력이었죠. 2024년이 되자 한국의 전체 방산 수출은 2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세계 4위였어요. 천공이는
그 성과의 중심에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와의 수출 계약을 합치면 4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이야기의 일부만 말해줄 뿐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 계약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였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받는 나라에서 독립적인 혁신가이자 수출국으로 변신한 거였어요. ADD를 떠나기 전에 한 관계자가 제 연구를 정리해주는 관찰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경쟁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수출 성공은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고 미국 솔루션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필요해서 비롯된 독립, 진정한 혁신을 통해 만들어진 수출 기회. 이게 바로 한국 방위산업 모델이었습니다. 연구소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기술 종속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로 여겨졌다. 한국은 그 현실을 거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 하늘을 보호하고 있을 천공 시스템을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그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천궁의 진짜 혁신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기술 주권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한 거였죠. 더 이상 강대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독립이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주목받으면서 세계 무기 시장을 지배해온 나라들의 반응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에서 입수한 국방부 내부 문서는 흥미로웠죠.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의 경쟁력에 대한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답니다. 2025년 초 문서에는 다층 방공체계 성능 개선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천궁 2의 시장 성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죠. 초강대국이 예상치 못한 경쟁자 때문에 서둘러 대책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UAE가 한국산 시스템을 실제 배치하자 미군 내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대요. 수십 년간 세계 최고라던 무기체계가 한국 제품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셈이었죠. 유럽의 반응도 중요했습니다. 덴마크가 패트리어트 대신 프랑스, 이탈리아 합작품인 3AMPT를 선택했거든요. 나토 회원국들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미국 무기 표준화를 깬 거예요. 하지만 SMPT도 직접 명중 능력이나 장기 운영 면에서 한계가 있었답니다. 제가 발견한 건 한국이 공략할 완벽한 틈새 시장이었어요. 패트리어트와 SMAMPT는 둘 다 비쌌고 기술 이전에 제한이 많았죠. 러시아 위협에 직접 노출된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은 패트리어트의 높은 가격과 미국의 경직된 태도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높은 성능과 협력적 수출 전략으로 매력적인 세 번째 선택지를 제공했어요. 러시아 방위산업의 신뢰도 위기는 한국에게 더 큰 기회를 열어줬죠. 터키의 S-400 구매는 경고 사례가 됐어요. 유지보수 부품이 부족했고 심지어 러시아가 중고로 다시 사가겠다고 제안했다는 보도도 있었답니다. 러시아 무기는 처음엔 싸지만 오래 쓰기 어렵다는 게 드러났죠. 이란의 반응은 특히 흥미로웠어요. 천궁 2가 중동에 배치되자 이란 군사 분석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란이 비대칭 전력의 핵심으로 여기던 탄도미사일이 한국의 요격 능력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랍뉴스에 따르면 이란군은 천궁2의 요격 알고리즘을 분석하며 작전 교리 수정을 검토하고 있었대요. 한국 무기 하나가 적대국의 군사 전략 전체를 재고하게 만든 겁니다. 중동 국가들의 구매 결정은 정교한 전략적 계산을 보여줬어요.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는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위 파트너십으로 작전상 독립성을 확보하려 했죠. 한국은 완벽한 균형을 제공했답니다. 정치적 종속 없는 기술 우수성, 이념적 조건 없는 검증된 능력, 예속 없는 파트너십이었어요. 시장 분석을 정리하면서 더 큰 그림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러시아, 유럽이 독점하던 세계 방위 시장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었죠.
한국은 단순히 시장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기술 주권과 수출 유연성, 파트너십 중심 모델로 시장의 룰 자체를 바꾸고 있었답니다. 3강 구도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거예요. 이건 세계 군사사에서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항공이 분석을 막 끝냈을 때였어요. 2025년 9월 한국이 천공삼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즉시 기술 사양서를 요청했죠. 문서를 열자마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탐지 거리 300km 이상, 요격고도 30km, 속도 마하 5 이상. 이건 단순한 개량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무기체계더군요. 미국의 최신 시스템인 패트리엇 PAC-3 MSE와 비교했어요. PAC-3 MSE는 탐지거리 150km, 최대 고도 25km, 속도 마하 4.5였습니다. 천궁3은 탐지거리를 2배로 늘리고 더 높이 올라가며 더 빠르게 날아가도록 설계되었죠. 그러면서도 가격 경쟁력은 유지한다는 게 목표였어요. 동시 교전 능력이 특히 놀라웠습니다. PAC-3은 수십 개 표적을 추적하고 9에서 10개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어요. 천궁3은 수백 개를 추적하고 수십 개를 동시 요격하도록 설계되고 있었죠. 현대전의 포화 공격을 대비한 거였습니다. 격파 방식도 달라졌어요. 이전 세대는 파편탄두에 의존했지만 천궁3은 직격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핵탄두나 화학무기 탑재체도 물리적으로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죠. 기술 이전 측면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패트리엇은 미국 기술 지원에 완전히 의존해야 했어요. 천궁3의 국산화율은 90% 이상으로 예상되었죠. 독자적인 부품 공급과 정비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전략적 자율성의 보장이었습니다. 비용도 서방 시스템의 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였어요. 패트리엇 PAC-3 요격 미사일이 약 40억 원인데 천궁3은 비슷한 성능을 훨씬 낮은 총 소유 비용으로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광역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와의 통합 계획도 인상적이었어요. 천궁3은 L3SAM 고고도 시스템과 철매2 신궁 단거리 방어 사이의 중간층을 형성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다층 방공 구조였죠. 개발 계획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천궁3은 단순한 능력 향상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 시스템과 정면으로 경쟁하겠다는 의도였죠. 서방 방산업계의 지배력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한국은 러시아 기술의 라이선스 생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개발로 도약했더군요. 이 속도라면 2030년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이 만들어갈 차세대 방공체계의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마침내 최종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결론들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방위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혁신하고 세계 주요 수출국으로 변모했던 거죠. 책상 위에는 여러 문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중분계약서, 성능평가 보고서, 시장 분석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호르무즈 해협의 천궁 2배치 현장 사진이었죠. 사막 위로 우뚝선 발사대 옆에 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더군요. 숫자들만 봐도 놀라웠어요. 중동에서만 4조 원어치 계약을 따냈습니다. 전체 방위 수출액은 210억 달러로 한국을 세계 넷째 방산 수출국 자리에 올려놓았죠.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97.6%라는 요격 성공률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믿을 수 있는 성능이라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성과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히 한국이 무기를 잘 만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기술 개발과 무기 구매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은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가 영원히 시장 지배력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버렸죠.
중간 규모 국가도 체계적인 학습과 전략적 투자, 그리고 실전 중심의 접근을 통해 빠르게 독자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답니다. 이런 패턴은 한국의 다른 산업들에서도 나타났었어요. 조선, 반도체, 전자제품 분야가 그랬죠.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한국 방산의 성공에는 3가지 핵심 요인이 있었어요. 첫째는 운용 검증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체계들은 이론적 성능보다 실제로 믿고 쓸 수 있는 신뢰성을 중심으로 설계됐어요. 경쟁사들이 개발 지원과 비용 초과로 허덕이는 동안 한국은 실전에서 검증된 시스템을 제공했죠. 구매국 입장에서는 당장 배치할 수 있는 무기였던 겁니다. 둘째는 파트너십의 유연성이었어요. 미국 업체들은 기술 이전 제한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죠. 현지 조립, 자체 기술 개발, 장기적 산업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보안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술적 독립성도 원하는 나라들에게 이런 접근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답니다. 셋째는 비용 대비 성능 최적화였습니다. 한국 시스템들은 서방 경쟁 제품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이면서도 총 소유 비용은 절반 수준이었어요. 이건 품질을 희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설계 효율성, 제조 최적화, 지속 가능한 유지 보수 구조를 통해 달성한 결과였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더 큰 그림을 생각했어요. 천공 2의 성공이 가진 지정학적 의미는 개별 무기 판매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성공은 하나의 가정에 도전하고 있었죠. 군사 기술 리더십이 초강대국들만의 전유물이라는 가정 말이에요. 이제 중동 국가들, 유럽 동맹국들, 아시아 파트너들에게는 선택지가 생겼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시스템 외에 실용적인 대안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작전 요구사항과 전략적 목표에 더 잘 맞는 대안이었죠. 저는 앞으로 10년간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해봤습니다. 만약 천공삼이 목표 성능을 달성한다면 한국은 미국 무기고의 어떤 것과도 맞먹는 능력을 절반 가격에 보유하게 될 거예요.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이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해양 위협에 직면한 동남아 국가들도 비슷한 파트너십 중심 구매 관계를 원하고 있었죠. 심지어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까지 표준화 가정을 제고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군사적 맥락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부상은 기술 주권을 통한 중견 국가의 발전 모델을 구현하고 있었거든요. 기존 선도국들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고 특정 작전 필요에 맞춰 독자 혁신하고 의존성보다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수출 전략이었죠. 이 모델은 전통적인 발전 패러다임에 도전하며 기술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었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처음 봤던 그 위성사진을 다시 떠올렸어요. 호르무즈 해협의 방공시설 위에 펄럭이던 한국 국기. 그 한 장의 이미지가 대부분의 서방 분석가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의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기술 주권이 얼마나 빨리 달성될 수 있는지, 파트너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존성을 대체할 수 있는지, 실전 검증이 얼마나 완벽하게 기존 업체의 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이죠.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표현이 최종 보고서 곳곳에 등장했어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 군사력 관계의 근본적 재편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를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천공 2의 성공은 단순한 무기체계의 승리 이상이었어요. 그건 한국이 기술을 전략적 힘으로 전환하는 나라로 변모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파급 효과는 앞으로 수년간 계속해서 전 세계 방위 역학을 재편해 나갈 거예요. 방위 분석. 세계에서 우리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정말로 의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천공이는 그 명칭을 얻을 자격이 있었죠. 혁명적 기술만으로가 아니라 군사적 우수성에 이르는 대안적 경로를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초강대국 독점에 도전하고 결연하고 기술적으로 유능한 국가들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재정의 하는 경로 말입니다. 새로운 방위 질서가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난 70년간 지배해온 질서와는 놀랍도록 달라 보였답니다.